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름 어제 10%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도 별로 안 좋았고 반도체가 많이 빠졌죠. 기술주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한국 시장 상황은 알 수가 없지만 한번 이 폭락장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여기에 이 리나스 벨리우나스란 분이 아스와스 다모다란 이런 기업 평가의 일가를 갖고 있는 인도계 아마 미국인 같습니다. 이분 이제 주장을 듣고 캐나다의 에코노미스트인 제임스 박사가 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닷컴 버블이 1990년대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AI 인프라 거품이 나올 수가 있다. 닷컴 때는 투자자들에게 트래픽 증가를 믿으라고 그렇게 권했지만 이번 AI는 대출 기관들에게 AI 활용률 증가를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기설비된 과잉 설비 그리고 민간 신용경색 채무 불행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교수님다운 그런 이야기를 아스와스 다모다란이라는 분은 전 처음인데 이 분야에 상당히 명성이 있는 모양입니다. 인도계 미국인이고 뉴욕 대학의 스턴 경영대학원의 기업 평가를 주로 담당하는 그런 교수분이네요. 이런 교수분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임스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관론자들은 인지자본, 코그니티브 캐피털, 지능자본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1990년대식 비율을 사용하고 있는데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반론을 함께 보여드린 겁니다. 제임스 박사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역사상의 많은 혁명과 달리 이번에는 지능 자체를 해방시키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혁명이기 때문에 과잉인이 이런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제임스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투자 가설에 동의하면은 이렇게 시장이 5% 이상 정도 조정됐을 때 사는 거죠. 시장이 이제 공포감에 뜰 때 두려워할 때 이 보시죠. 롬 맥클렐런이라는 분이 15년간 비교적 좋은 시기가 이어졌고 그 이후에 15년간은 시장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시기입니다. 노란색 부분.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시간 자료를 가지고 좋은 시절 노란색 좋지 않은 시절 좋은 시절 좋지 않은 시절이 한 15년 터울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박사 이야기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지금부터 장기 약세장이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시죠. 제임스 박사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찬반양론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보시죠. 닷컴 버블 초기에는 기술주가 폭락하는 동안 나머지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슷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좋은 해지 수단이 다른 주식일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피터 페레진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임스 박사가 또 반박합니다. 이것을 인지자본이라고 합니다. AI는 월가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족한 자원이 노동시간이 아니고 인간의 지능 인지능력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AI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능력을 직접적으로 겨냥한다는 점이 분명해지면 말입니다.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AI에 투자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낙관론이고 긍정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어제 미연준의 19년이죠. 장수 의장을 지냈던 앨런 글린스펀이란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수, 그러니까 워낙 여러분들 장수하고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 방송 매체들이 다 다룰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 앨런 그린스펀, 앨런 그린스펀의 젊은 날의 지적인 토대가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지상주의 작가였던 아일랜드의 철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앨런 그린스펀은 평생 동안 정부의 과도한 확대와 진보적 경제정책에 대해서 평생 동안 회의론을 가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일랜드, 이분입니다. 아일랜드. 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저도 젊은 날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자유지상주의, 번영으로 가는 길 이런 데 사상적 토대를 원하시게 되면은 이분이 쓰신 글이 여기에 여기 보시면 아트라사,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국에 4권 내지 5권으로 번역됐는데 지금은 절판됐을 겁니다. 절판되고 그냥 헌책방에서 구할 수가 있으면 상당히 운이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캡들리즘, 알려지지 않은 이상, 이거는 제가 자유기업원을 이끌고 있을 때 번역해서 지금 자유기업원에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아일랜드의 저서는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사상적 기조 위에 여러분들 계속 갈 수 있으면 참 좋은 나라가 될 건데 사상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념이 전부입니다. 사상의 위력에 따라서 여러분들 번영으로 갈 수도 있고 가난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미국의 자유지상주의의 대표격인 이 아일랜드의 저서는 기념비적인 업적이고 한국에는 몇 권 정도가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 캡들리즘이라는 책은 자유기업원에서 번역했고 아트라스 슐리거드는 아마 이거는 중앙일보 그 당시 기자분이 아주 어렵게 번역을 하신 글인데 한번 여러분들 메모하셨다. 영어가 좋으신 분은 영어로도 읽어도 괜찮죠. 아주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의 견해를 추구했고 이런 사상적 배경 위에 젊은 날을 보낸 사람이 이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사상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지적 토대라는 것이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평생을. 그러니까 많은 신문은 앨런 그린스펀을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의 지적 토대가 아일랜드에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다루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걸 착하게 그러니까 이 제임스 온 박사가 대단히 학문 깊이가 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일체 언급 안 하는데 이 앨런 그린스펀이 여러분들 앨런 그린스펀의 지적인 뿌리가 아일랜드의 철학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병호 TV를 통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고품격 방송을 듣고 있는 겁니다. 방송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린스펀 100세에 사망했네요. 100세에. 오늘 이 다큐멘테이팅 세일러라는 그런 채널을 인용해서 여기 오늘 서울에서 활동하는 빅픽조님이 앨런 그린스펀이 2017년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소개했네요. 한번 보시죠. 얼마나 통찰력이 뛰어난지. 미 연준의 그린스펀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연히 이야기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2017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절대 음이 될 수 없습니다. 2017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0이거나 플러스뿐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플러스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격이 12,000불이었습니다. 10분의 1 가격이었네. 지금은. 대단한 그런 비트코인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류가 수행해야 될 작업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0 아니면 플러스가 왜 성립되는가. 일단 발행 주체가 없습니다.
공급 상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네트워크가 여러분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힘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제로는 안 될 테니까 걱정 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따라서 비트코인을 0으로 만든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투자하신 분은 꽝은 안 될 테니까 앨런 그린스펀이 2017년에 이야기를 했네. 결론은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을 0으로 만드는 모든 파티션은 현대 문명 자체를 모두 다 전부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상방은 존재하지 않고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0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발행 주체가 없고 15년 동안 이런 계속해서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 네트워크 효과가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인터넷, 수학, 희소성, 삼중구조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0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 가운데 제로가 되면 어떻게 하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0으로 만드는 것은 비트코인으로 0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대 문명 전체를 0으로 만들어야 비트코인이 0이 된다는 거죠. 아주 여러분들 2017년도에 그런 견해를 피력했네요. 자, 비트코인은 절대 0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전 미윤준 의장 그린스펀의 생각입니다. 수억 명이 사용하고 있고 발행 주체가 없기 때문에 단속도 할 수가 없고 수억 명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 거죠. 시간의 3제곱성에 비례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너무 여러분들 아니 그린스펀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거의 10년 전에 했다고요? 믿기지가 않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학문이 깊었던 분 같습니다. 대단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가격에 여러분들 그냥 내가 한 10만 불에 투자했는데 그냥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얼마 오르냐만 남았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그린스펀은 아일랜드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학파의 하페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를 그때 2017년에 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일관되게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제임스 존 박사는 강세론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이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렇게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견해이기 때문에 제임스 존 박사가 이렇게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보시죠. 2026년 시장 주도권이 AI 온리 서사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로테이션, 섹터 투자로 여러분들 AI에서 기반이 돼 가지고 다른 분야로 이런 가격들의 상승이 번져간다는 거죠. 지속 가능한 로테이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논지는 간단합니다. 트럼프와 이란의 딜, 유가 하락, 금리 하락, 공급 경제학, 경제 실질 성장 회복, 결과적으로 AI 외에 다른 분야의 자금이 유입돼 가지고 가격 상승이 수혜주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뱅가드 익스텐디드 마켓은 중소형주 가치주와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아이시어 러셀 2000 밸류 ETF는 연초 대비 강한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AI주를 넘어서 일반 성장주로
가격 상승이 번져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제임스 온 박사는 무슨 견해를 갖고 있는 거 아니까 강세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섹터별로 일관된 이동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이 거대 AI 주식을 넘어서 실물 경제로 를 주목하기 시작한 순환적 표현입니다. 자본 로테이션을 뜻하는 거죠. 반도체 모멘텀은 초기 피로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상승됐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주류 미디어와 월스트리트에 유행하는 견해와 달리 AI는 유일한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소음 무시하시고 소신껏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견해를 필요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시장이 주가가 5% 정도 빠질 때 이런 강력한 견해를 피력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본이 AI 분야를 넘어서 다른 분야로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섹터에서 실질적인 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AI 거품론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좌우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제임스 온 박사인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 제임스 온 박사는 올해 말에 S&P 500 지수가 8,000에서 8,400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강력한 강세론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그런 현재의 조정 국면을 매수기회로 바라보고 지금처럼 조정 시에는 매입에 좋은 시기라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정책과 AI 섹터로부터 다른 분야의 시장 로테이션이 지수 상승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결국은 단기 소음을 무시하고 장기적인 주가 상승과 시장 회복에 베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참조하셔 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온 박사는 일관되게 메모리 메이커를 높게 평가하네요. 전 세계는 컴퓨팅의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고 바로 메모리가 지능인 시대가 됐다. 그래서 6월 25일 날 마이크론의 주가 성적 발표가 있는데 이거 보면은 아마 사람들이 더 절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많이 조정됐는데 한번 이 제임스 온 박사는 대단히 여러분들 메모리가 그냥 지능인 시대가 됐다. 마이크론 AI 중심 전환은 단순한 사이클이 아니고 구조적 변화로 안정적 고마진 사업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고 일시적 호재가 아닙니다. 마이크론은 더 이상 저평가된 상품이 아니고 AI 시대 인지자본으로서 합당한 시장 배수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마이크론을.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똑같은 논리를 펼 수가 있는 거죠. 6월 25일 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메모리는 지능입니다. 마이크론의 HBM과 첨단 DRAM은 수십 년 단위로 측정된 AI 로드맵을 가진 집중된 고객 기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조를 한번 하시는 거 괜찮겠네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오늘 네 번째 주제는 수익성이 낮아지죠. 오늘 이제 한 분이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대단히 학문 깊이가 깊은 이 스테판 박사님이 논평을 했는데 그걸로부터 우리가 좀 지식을 얻죠. 한 분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비트코인 좋은 시대 다 갔습니다. 고점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48배 정도를 벌었는데
그다음에 16배를 벌었고 그다음에 3.8배를 벌었고 고점 대 고점입니다. 그다음에는 6만 9천 불에서 12만 5천 불까지 올랐기 때문에 1.8배 정도 번 겁니다. 그래서 좋은 시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강세장에서 가장 저점에서 가장 고점까지 이득은 처음에는 3만 2천 배를 벌었고 5,720배를 벌었고 123배를 벌었고 22배를 벌었고 8배를 벌었다. 그래서 그렇게 변동성이 높은 그리고 수익성이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낮아졌는데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여러분들 클라우디 카우란 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을 개당 10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사서 거의 공짜로 채굴한 사람들은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비트코인을 사도록 유도한 다음에 현금화하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예전처럼 급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비트코인 수익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감소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지식을 주고받는 논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클라우디 카우님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비트코인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좋은 시절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 깊이가 깊은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는 스테판 박사가 수익률도 낮아지지만 변동성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연속적인 캐리 최적 로그 자산 성장 기대 평균 순위 증가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켈리 배분이라는 것은 변동성하고 수익성을 고려해서 특정 자산을 얼마만큼 배분할 것인가 자기 자산 총 100% 가운데 그 비율이 오히려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클라우디 카우라는 분은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고 재미가 없으니까 스테판 박사는 그게 아니고 수익률이 낮아지지만 변동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비중을 늘려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산 배분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겁니다. 이런 짧은 글이지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좀 하죠. 스테판 박사가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글을 하나 기고한 게 있는 겁니다. 그걸 링크를 시켜 놓은 겁니다. 이 글입니다. 비트코인 구조적 샤프 비율 및 연속 캐리 분석. 투자 조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거나 투자할 의향이 있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긴 논문입니다. 6월 12일 날 나온 스티븐 페레노드 박사의 논문입니다. 비트코인을 투자를 얼마나 하는 게 좋겠냐 이런 게 대한 논문인 겁니다. 거기 여러분들 이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은 탄생 2년째의 기대 수익률은 896%, 탄생 4년 때 254%, 탄생 8년째 95%, 탄생 12년째 57%, 탄생 17.4년째가 37%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평균 수익률이 37% 자산인 겁니다. 20년째가 32%, 25년째가 25%, 30년째가 20%, 35년째가 17%.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40년째가 15%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지나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기대 수익률은 15% 정도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논문에 나오는 겁니다. 논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런 보시죠. 이것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이 같은 장기 전망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맥법칙 모델의 수학적 계산 자체가 아니고 비트코인이 운영될 미래의 통화, 거시경제 및 규제 환경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계산은 비트코인의 첫 17년 동안 관찰된 광범위한 수용 및 성숙 과정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조건부 예측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직접 투자 조언은 자체적으로 공부를 해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이제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논문을 보면 논문의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에서 캐리 법칙에 따른 비트코인 배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스테판 박사가 얼마나 계산했는지 이걸 여러분들 조사를 해본 겁니다. 조사를 해보면은 여기 보시죠. 예, 조사를 해보면은 예, 여기 나오네요. 보고서의 핵심 결론입니다. 캐리 비율은 12년경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현재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변동성은 낮아지고 수익률도 낮아졌기 때문에 앞에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에 비해 가지고 자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트코인 배분을 늘리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성숙해지더라도 위험 수익을 비교하게 되면은 여전히 투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는 자산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실제 투자자들은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저는 공식적으로 10% 정도를 하면 충분하다. 자기 총자산 자기 금융자산이 여러분들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불 정도만 비트코인 계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전혀 여러분들 변동성이나 이런 게 오더라도 타격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죠. 대부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10% 이상 30% 50% 정도 하신 분들이 힘들어할 겁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태. 레버리지 이제 없는 걸로 가정할게요. 빚지지 않고 자기의 전체 금융자산에서 30에서 60% 정도를 고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더 낮추라는 이야기죠. 10% 정도로. 그죠? 그런데 이 연구 논문의 바탕을 두고 스테판 박사가 계산한 걸 보게 되면은 30에 60%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은 장기 구조적 관점이고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참조하셔 가지고 스테판 페레누드 박사는 비트코인 투자를 좀 더 늘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번에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낮추는 게 좋겠다. 클라우디 카오 씨는 비트코인 가격 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만 큰 이익을 누렸고 지금은 투자하는 사람은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테판 박사는 그렇지 않고 수익률도 낮아졌지만 변동성도 낮아졌기 때문에 자산 활동에 대한 캐리 공식을 적용해 보니까 오히려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게 좋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공 박사님이 제시한 110%는 아주 보수적인 수치고 저는 더 많이 비트코인 투자합니다. 저도 비트코인 더 많이 투자하죠.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렇게 확신이라든지 변동성을 감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10% 정도만 하면은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크게 기분 나쁘거나 그렇지 않을 거다 이야기하는 거죠. 더 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를 더 해가지고 본인이 확신이 서고 절대 빚을 져서 안 되고 10년 정도 기다릴 수가 있으면 그렇게 투자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스테판 페레누드 박사는 빚을 지고 투자하는 경우도 계산하지만 그거는 저는 고려를 안 하니까 클라우디 카오님은 수익률이 줄어드니까 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스테판 페레누드는 수익률도 떨어지지만 변동성도 더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자산 할당 비율은 캐리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더 늘어나더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고 캐리 기준과 비트코인 배분 정리를 스테판 박사 논문에 따라서 이런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런 계산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분자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분모니까 변동성도 떨어지고 기대 수익률도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놓은 걸 보면은 레버리지를 했을 때는 레버리지 빚을 졌을 때입니다. 210%까지 배분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실제 투자자들은 쿼터 캐리 한 52.5% 정도가 현실적이다. 이것도 너무 높습니다. 높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셔 가지고 52.5% 정도 소요가 되니까 아마 미리 투자하신 분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죽을 쓰기 때문에 지금은 이 비중이 훨씬 더 낮아져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성숙해질수록 기대 수익률은 감소하지만 변동성이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캐리 비율은 오히려 상승한다. 그래서 공격적 투자자인 경우에는 하프 캐리를 따지면 자기 자산의 50에서 100% 그다음에 쿼터 캐리를 적용하면 30% 50%니까 그다음에 보수적 투자자는 10에서 30%. 저는 보수적 투자자를 권하는 거죠. 그치? 캐리 기준은 이론적 최저값이고 실제로는 시장의 유동성 공급 등을 고려해서 25에서 50% 수준으로 사용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참조하셔 가지고 오늘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여러분들 보시죠. 지오바니 박사님이 지오바니 박사하고 스테판 박사가 논의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오바니 박사가 비트코인 좀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걱정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스테판 박사가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깊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학문이 굉장히 깊다는 걸 느낄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채택은 주로 입소문 방식으로 바이럴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광고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입소문처럼 번져나가는 겁니다. 해당 자산을 채택하는 것은 몇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밈의 경우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입소문이 번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채택자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밈이 확산될 때 몇 법칙이 나타난 이유는 인기 없는 밈은 대부분 다 사전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가 더 부유해지는 역할이 두꺼운 꼬리 분표를 만들게 됩니다.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다양한 종류의 여러분들 밈들이 등장했다가 인기가 없는 건 대부분 사라지고 성자가 독식이 되는 겁니다. 소수의 영향력 있는 계정이나 커뮤니티가 초전파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정폭 효과로 평균 사용자에 비해 불균형적인 도달 범위를 만듭니다. 아주 신기한 자산 같아요. 네트워크 효과가 그냥 시간 가면 사용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시간만 가면 되는 거죠. 낚시만 하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제한된 수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버리고 소수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인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 이 같은 채택은 어답션입니다. 두 번째 파월로 몇 법칙, 메트칼프 법칙에 가까운 제곱 법칙을 적용합니다. 가격은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사용자 수는 시간의 3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시간의 6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죠. 가격이 채택 규모의 제곱으로 움직이고 채택의 나이의 세제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비트코인 나이 6제곱에 가까운 몇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이것은 네트워크에 내재된 측정 가능한 관계고 그동안 12가지 이상의 통계 기법으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방송을 많이 듣는 분들도 가격에만 관심 있고 이런 내재된 구조적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 같은 건 좀 부족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부족한 데 대한 대가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팔아버리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공부가 꼭 필요한 겁니다. 다른 자산은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SPCX 사면 되는 겁니다. 그냥 사고 싶으면. 그런데 이 자산은 이런 특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논의를.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이 정확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채택,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이 핵심인데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개인의 채택, 기관의 채택, 국가의 채택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감에 더 확대될 것입니다. 채택이 늘어나게 되면은 사용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채택의 범위, 규모, 속도가 빨라질수록 가격 상승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앨런 그린스펀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격이 제로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앨런 그린스펀이 2017년도 비트코인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를 소개한 겁니다. 제로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앨런 그린스펀이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가격이 얼마나 오를 거냐,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시간 가면 사용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지? 예. 여러분 아주 간단하지만 위안을 드리게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야기한 스테판 박사의 메시지를 하나로 정리한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사용자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3제곱에 비례해 증가한다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가격은 네트워크로 인해서 효과로 인해서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 것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이 두 가지 과학을 합치면 비트코인 가격은 시간의 6제곱승에 비례합니다. 레버리지 비트코인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시간의 제곱승이 더 높아지겠죠. 뭐. 오리지널 비트코인이 5.7승이면 뭐 6이나 7 정도 되겠죠. 그거 한번 다뤘죠. 스테판 박사가. 이것은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견이 아닙니다. 이거는 억지가 아니고 그냥 과학적 사실입니다. 네트워크의 수학적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사실에 가깝습니다.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걸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공부하냐. 사람이니까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앨런 그린스펀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제로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도 뭐죠. 제로가 될 거라고 여러분들 해봐. 공부를 안 하니까. 레버리지 비트코인 투자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주 구조를 이해하는 그런 정성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몇 번째인가. 5번이니까 6번째죠. 우리는 쏙지 않아야 되는 거죠. 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쏙지 않아야 되고 쏙지 않기 위해서 치략이 있어야 백성이 여러분들 산다. 치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치략이 없으면 여러분 개인도 망하는 거죠. 쏘가가지고. 치략이 있어야 여러분 개인도 살 거 아닙니까. 우리 치략을 다루는 겁니다. 깨어나자 이야기죠. 아무도 진실을 이야기 안 해주니까 수익률이 계속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화를 계속 공급하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VOOSPY에는 달러 자산 대표 달러 자산 VOSPY에는 명목 수익률 12%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7에서 8% 정도의 달러 공급 증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2% 빼기 7에서 8% 해야 실질 성장률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퉁치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서울에 활동하는 우리 빅픽처님 젊은 분이 좋은 콘텐츠를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이 젊은 분이 콘텐츠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자산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젊은 분이 만든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1987년 이후에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7번의 사례 중 5번은 12개월 후에 시장이 추가 상승했습니다. 조시 셰퍼드 현지 분석가는 이 근거를 들어 연준의 매파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통계 자체는 정확합니다. 5번의 상승은 정확히 무엇을 기준으로 측정될 것이냐. 굉장히 똑똑합니다. 서울에서 여러분들 외작의 은행에서 활동하는 이 빅픽조님이 여러분 금리 낮추든 금리 올리든 무조건 뭐죠? 주식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죠. 왜냐하면 통화가 풀리니까 20년 연평균 달러와 이런 통화 공급이 연평균 이런 7% 정도는 하니까 무조건 모든 자산 가격이 7%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7% 빼고 나면 실질 성장률은 얼마 안 되는 거죠. 먼저 셰퍼드의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했고 실업률은 4.3%에 그쳤고 경제성장은 과속화되어 고용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지표들은 분명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셰퍼드는 시장 상승세가 경기 순환까지 확산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돈을 푸니까 무조건 자산가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 인사를 고려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억제되지 않으면 통화가치가 계속 하락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하락시키는 시도는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경제에 부과하는 충격이라는 것을 분석가들은 경고합니다. 충격이고 나발이고 관계없이 여러분들 달러를 매년 1년에 이런 6% 7% 8% 푸니까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화를 계속 8% 9% 푸는데 여러분들 원화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1987년 이후에 발생한 5차례의 최고점 경신은 모두 달러 기준으로 측정됐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측정하면 전부가 지금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원화 기준으로 좀 측정하면 원화 자산이 거의 다 오르는 겁니다. 같은 기간을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다시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최고점 경신 중 상당 부분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드러납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법정 화폐 기준으로 이러면 환산하게 되면 쏟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기를 하나 해볼까요? 셰퍼드의 말처럼 앞으로 12개월 동안 달러로 측정한 지수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측정한 동일한 지수는 하락할 겁니다. 비트코인을 측정한 동일한 지수는 전부 다 30% 이상 내려가는 겁니다. 매년 가치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통화 발행이 멈추지 않는 한 이런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명목 가치 상승과 실질 가치 하락은 언제든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이 최고점을 경신했을 때 매년 가치가 하락하는 달러로 측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발행이 중단된 통화로 측정하셨습니까? 동일한 지수를 측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사용에 따라 부자가 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가난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주가 오르니까 기분 좋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부 다 주식은 오른다 이야기죠. 원화 가치로 환산하면 전부 다 이러면 오르는 겁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관점으로 재해석하면 전부 다 30% 이상 떨어지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으로 환산하면 전부 다 30% 이상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S&P 500에 이런 평범한 ETF 사게 되면은 달러 기준으로 매년 10% 정도 오르죠. 비트코인 기준으로 30에 40% 내려가는 겁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15에 17% 올라가지만 비트코인 기준으로 25에 35% 내려가는 거죠. 강남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매년 4에서 7%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뭐죠? 35에 45% 정도 내려가는 겁니다. 쏘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달러로 보면 주식이나 부동산이 전부 다 좋죠. 원화자산은 좋고. 그러나 비트코인으로 환산하게 되면 대부분 30% 이상 정도가 하락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데이비드 씨 유전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 모든 게 다 내려간다는 거 비트코인 관점으로. 금, 은,
S&P 500 원유 전부 다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금은 연간 37.8%, 2014년 이후에 은은 38.5%, S&P 500은 36.8%, 원유는 40.9%.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데이비드 씨가 계산한 강남 아파트는 매년 35.4% 내려가는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환산하게 되면. 뉴욕 맨하탄도 여러분 37% 내려가는 겁니다. 영국 런던 중심부 여러분 아파트도 38.2% 내려가는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해주는 겁니다. 전부 다 쉬쉬쉬 하는 거죠. 달러 가격의 착시, 원화 가격의 착시,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분들은 승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패배하겠죠. 오늘 굉장히 훌륭한 글을 서울에서 활동하는 이 빅픽주님이 올려준 겁니다. 퇴근한 이후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콘텐츠를 만드네요. 이런 콘텐츠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다 여러분 주식 가격 올랐다고 기뻐하는데 그걸 비트코인을 환산해봐라. 전부 다 마이너스다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부자가 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가난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제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씩씩하게 여러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